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슬픈 경험은 사별이겠지요.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느낀 것은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별을 이겨내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답니다. 그저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갈 뿐 영원할 것만 같던 제 인생도 어느덧 저무는 중이며 저 역시도 늘 세상과 이별할 준비를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인이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오래 건강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들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채널이 제 유일한 재미 중 하나라 꼭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정말 이루게 되다니 너무도 즐겁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께도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동네에서 금실 좋은 부부로 불리곤 했어요. 때론 우리 모습을 보고 불륜이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는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한결같이 길을 거닐 때면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70세라는 나이가 가까워서도요. 이 나이가 되도록 손을 잡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제보다도 표현이 많은 사랑 넘치는 남편 덕입니다. 제가 처음 남편과 결혼에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남편의 외모나 성격이 아닌 시댁 분위기 때문이었어요. 처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의 손톱을 깎아주고 계시던 시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 연세에도 가부장적이지 않고 다정한 시아버지의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아들은 아빠를 닮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럴 환경에서 커온 남편 역시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위해 주려고 했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들 남자라면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받으며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세상 모든 여자는 언제 어디서나 늘 사랑받는 느낌을 받기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았어요. 사소한 곳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며 그런 평범한 여자였기에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제 나이대에는 정말 드물게도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섰죠. 남편의 마음을 얻어 결국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결혼 후 남편이 해준 말이 생각나네요. 사랑의 불도저가 따로 없었던데 그 덕분에요. 나는 너무 행복하오. 이렇게 속삭여주곤 하였어요. 제 남편 같은 사람을 요즘 말로는 로맨티스트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제 생각처럼 시아버지의 자상함을 꼭 닮아 있었어요. 그이는 결혼 후에도 제게만 자상하고 한없이 사랑을 퍼주는 남자였죠. 제 아들에게도 남편은 늘 나는 내 엄마가 우선이야 라고 말하곤 했고요. 심지어 남편은 연구원이었는데 평생 일하면서 모은 돈도 아들에게 날려지지 않았지요. 남편은 있는 돈 다 퍼주고도 자식 눈치 보며 살게 되는 것이 제일 불행하다며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며 소박하게 욕심 없이 늙어가자는 말도 자주 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남편과의 영원한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별 인사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이 유일하게 남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어요.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남편과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조인데 이렇게 사별을 하고 덩그러니 혼자만 남게 되었다는 게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더군요. 제게 못되게 굴던 남편이었다면 덜 슬펐을까요? 저는 남편이 제 곁에 더는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이가 사무치도록 보고 싶거나 추억이 머릿속에 알알이 떠오를 때면 남편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 찾아가 온종일 울고 오곤 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큰 슬픔에 잠겨 미칠 것만 같았거든요. 하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제 꿈에 나왔어요. 그이는 제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인사를 하더군요. 하늘에서 보고 있기라도 한 듯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들었고 꿈에서 깬 뒤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이는 하늘의 별이 되었어도
여전히 저를 염려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슬픔에 잠겨서 바보처럼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을 더 바쁘게 움직이자고 결심했어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있을 때 제 남편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는 염려가 아닌 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길 바랐지요. 정말 다행인 건 제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동네 도서관이 있었어요. 돈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매일 갈 곳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우울한 마음에 잠겨 종일 집에 있던 저에게 매일 의무적으로라도 어딘가에서 가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만이 지금이 마음을 떨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해요? 너무 보기 안 좋네요. 아버님도 참 하신 일이었지만 빈 껍데기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단 늙은 분이 일해야 할 판이라니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무리 세상 떠난 사람이라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게 뭐 어때서? 아내가 좋으면 그뿐이지. 일을 시작하고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는데 나는 남편이 내게 좋은 경험을 시켜준 거라 생각한단다. 어머님 말은 바로 해야죠. 그 나이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껴서 일하는 게 좋긴 뭐가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을 했나요? 명예가 다 무슨 소용이에요? 돈 나오는 거 아니면 쓸모도 없죠. 자기 아내랑 아들 살 길도 마련 안 해놓고 공부만 했대요. 똑똑한 척은 다 아시더니 어머님은 아버님이 밉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 아픈 것도 모른 채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할 따름인데 이제는 없는 사람이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듣기 매우 거북하구나. 내 시아버지가 나나들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너도 알잖아. 그리고 너도 내 시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존경한다고 했잖니. 어머님은 참 순수하세요. 아무리 가족들에게 잘했다고 해도 돌아가시려면 남은 사람 살 국리는 할 수 있게 해주고 가야 맞는 거죠. 어떻게 그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도 남겨준 것 하나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건요, 어머님 냉정하게 보면 무능한 거예요. 아버님의 무능함 때문에 어머님께서 그 연세에 바깥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요. 너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어. 내 남편이 어디가 무능하다는 거야? 가장이면 꼭 아내랑 아들 살게 마련해 놓고 가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다니?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나를 고생시킨 적 없던 사람이 내 남편이 고지 시아버지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세상 떠난 사람에게까지 바라는 게 되려 이상한 거 아니니? 앞으로 말 조심해. 어머님께서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버님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떵떵거리며 살아놓고 실은 돈도 없고 초라한 죽음까지 맞이한 게 아버님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머님도 저를 남을 알게 아니라 현실에 직시하시라고요. 나와 너 초라한 죽음이라니. 지금 내가 하는 행동도 이해해 줄 사람 없다. 내가 뭔데 내 남편을 모욕해.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다시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꺼낼 생각하지도 마. 한 번만 더 이따위 말을 하면 그냥은 못 넘어갈 줄 알아라.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며느리의 언행에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치게 되었어요. 언제나 싹싹하고 밝은 아이라 생각하고 늘 예뻐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지요. 제가 며느리를 예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예쁘게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믿지는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자신의 눈에는 며느리는 앞뒤가 달라 보인다면서 말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저렇게 참하고 예쁜 애가 앞뒤가 달라 보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곤 했죠. 하지만 자신의 시아버지에 관한 안 좋은 소리를 해대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남편이 말한 게 어떤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무능하다 욕하는 며느리는 속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실은 아들과 며느리가 모르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제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일주일 후부터 저도 모르게 입금되는 돈이 있었어요. 참 신기한 건 남편과 함께 할 때 저희가 쓰던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돈이라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그 돈은 남편이 그간 모은 돈을 매달 나눠받게 해뒀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큰 뜻이 있었어요. 제게 큰 돈이 생기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던 거죠. 평소 꼼꼼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남편다운 행동이었어요. 남편은 그 이만의 방법으로 저를 위해 줬던 거예요. 그 덕에 경제적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일도 마음 편히 매진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루는 도서관에 일하러 간 사이 며느리가 저의 집에 들렀다는 겁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아무도 없는 집에 그때 온 것이 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도서관 일이 끝나고 불이 나게 집에 돌아갔을 때 며느리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고요. 그래도 홀로 지내고 있는 저를 챙기기 위해 왔나 싶어 괜한 의심은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집을 살폈는데 며느리가 집에 온 목적은 저를 챙겨주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온 이유는 돈 때문이었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 제 통장 하나하나 다 열어본 것 같았거든요. 통장을 보관해 놓은 수납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열려 있는 걸 보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 원망을 안 하는 저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따로 챙겨둔 게 있나 의심이 들어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그날 제 통장을 본 뒤로 저를 대하는 행동이 싹 달라졌어요. 매달 조금씩 나온 돈을 쓴 내용을 보고 저를 빈털털이라고 확신한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용돈을 챙겨주는 방식부터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상한 게임을 만들어 대놓고 저를 농락했어요. 하루는 뜬금없이 유행하는 게임이라면서 손수건으로 제 눈을 가리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일단 잠자코 있었는데 곧 제 귀에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멈춘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게임 시작할 건데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어머님께서 줍는 만큼 용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뭘 줍는다는 말이에요. 이 거추장스러운 건 또 뭐고 용돈을 드린다고요. 바닥에 어머님께서 필요하신 돈을 뿌려놨으니까 잘 기어다니면서 주워보시라고요. 줍는 건 다 용돈으로 드릴 테니까 1,000원짜리며 동전까지 종류별로 다 준비해뒀으니 할만하실 거예요.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다 필요 없으니 10원도 남기지 말고 돈을 뿌린 그 손으로 내가 싹 주워서 가지고 당장 나가라. 70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를 이따위로 취급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싶더라고요. 가볍게 버르장머리 없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도 천박하고 못된 짓이었어요. 저는 그날 뒤로 한동안 며느리를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들한테는 구태여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 부부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후 제 일에 더욱 열심히 임했어요. 얕보는 며느리 때문에라도 절대 며느리가 주는 돈, 단 1원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도서관 일에 집중하면서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검진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도서관에서 검진받은 결과가 나오는 날이다가 하죠. 다른 직원들은 간략한 결과지만 받았지만 저만 다르게 아침부터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병원에 내원해주기를 청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직감적으로 제 몸 눈치 안 나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진료 시간에 맞춰 병원에 내원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통해 제 몸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암이기라는 겁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말에 설 수도 없이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그렇게 한참이나 병원에 앉아 있다가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제 아버지를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인 척까지 아프게 된 걸까.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 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선 손 쓸 수 없을 만큼 늦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가망이 있다며 열심히 치료받으면 분명 좋아질 수 있으니 너무 염려 말라고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희망을 걸기로 했죠. 언제까지고 자식에게 숨길 수도 없는 노르딘이 아들에게 연락해 제 암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회사까지 내팽개치고 혼비백산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와서는 무조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잘 진료받아야 한다며 저마저도 없으면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며 당장 입원을 하자고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래서 군소리 하지 않고 아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그렇게 입원 수료를 받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제 소식을 듣긴 들었는지 병원에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으니 억지로 와서 눈도장만 찍고 횡하니 가버렸지만요. 저는 입원 치료를 하는 내내 잠을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픈 것은 둘째치고 잠자리가 바뀌니 꼭 길을 잃은 강아지가 된 것만 같았다일까요? 나중에는 항암 치료보다도 과로로 잘못되겠다며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까지 받았을 정도였죠. 그래도 그 덕에 태어날 수 있었으니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병원에서는 집에 가서 지켜야 할 것이 중 첫째가 음식이라며 위암 환자에게 자극적인 음식은 사약을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면서 무조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며 알려줬어요. 가능한 집에서 식사할 때 간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먹으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고요. 제가 태어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며느리가 아들의 부탁 때문에 억지로 저희 집에 들렀어요. 며느리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의무적으로 도와줄 건 없느냐고 물었죠. 그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서서 가려는 거예요.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자 너무도 지쳐있던 상태라 손 하나 까딱할 여력이 없어서 자존심 다 버리고 가려는 며느리에게 죽을 좀 끓여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며 제게 냄비 뚜껑을 던지며 말하더군요. 이 가난된 죽만 좀 끓여주고 가주렴. 내가 손 까딱할 힘도 없어서 그래. 나 어지간히 살고 싶은가 보네. 아버님 보고 싶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죠. 기회가 갔을 때 곱게 따라가세요. 죽 살고 싶은 사람이 직접 해 잡숴야지. 어떻게 끝까지 이럴 수 있니? 돈 없고 아프기까지 한 사람을 어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그러고도 가족이니? 겨우 냄비 뚜껑을 피한 뒤 혼신의 힘을 다해 고함을 쳤어요. 며느리는 돈 없고 아프기까지 한 노인이라 무시하기도 더 쉬웠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제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런데 집에 손님이 찾아왔더군요. 그 손님은 바로 남편의 제자였어요. 남편이 나이는 어려도 속이 참 깊다면서 늘 칭찬하며 믿었던 사람이었죠. 남편의 제자는 저의 퇴원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왔다가 차마 못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가 지금과 같은 계절이었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어찌나 밖에서 오래 있었는지 손이며 귀며 새빨갛게 꽁꽁 얼어있더라고요. 남편의 제자는 제게 인사를 한 뒤에 저를 안방에 옮겨 놓아준 뒤 묵묵히 주방에 가서 손수죽까지 끓여주었어요. 어찌나 고맙던지 간이 하나도 되지 않은 그 죽이 참 맛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끓여준 죽을 다 먹고 나니 퇴근한 아들이 집에 오더라고요. 제자는 아들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서류를 꺼내 주었어요. 전해준 것은 다름 아닌 유언장이었죠. 그런데 유언장이 진선이 아니라 마치 책을 나누어 주는 듯한 정도의 유언장이었어요. 굳이 이런 거려. 증인 둘까지 서서 공중을 받아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상했죠. 그런데 그 뒤에 꺼낸 서류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대체 어떤 서류인지 그러느냐고요? 바로 남편의 재산 목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었어요. 서류 가장 먼저 적혀있던 건물 목록부터 엄청난 재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렇게 기록해놨다는 것도 전부 믿기지 않았죠. 제자도 저와 아들의 표정을 읽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더군요.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보니 모든 권한을 저에게 주기 위해 본인 몫을 줄여왔던 곳이라고 해요.
남편이 선택했던 방법은 제자들이나 연구소에 재산을 옮기는 작업을 매년 조금씩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 남편이 써둔 유언장에는 돈 한 푼 없는 신세였던 거였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알아볼래야 알아볼 것도 없었던 거고요.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참의 정적을 깬 것, 또한 남편의 제자였어요. 제자는 저를 해금 바라본 뒤 재산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다며 대화에 물꼬를 텄고 아들에게 자신이 문 밖에서 들었던 며느리와 저의 대화에 관해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설 문제는 아닌 것을 잘 알지만 자제분께서 꼭 알아야 할 것 같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꼭 알아야 할 문제가 따로 있습니까? 절대 사모님 입으로 말하지 않을 일일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자제분께서 오시기 한참도 전에 며느리와 사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머니 태어나는 날이니 좀 가서 살펴달라 부탁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며느님께서는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며느님께서 기회가 왔을 때 아버님을 따라가라며 성을 내시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제 입으로 말할 것 같지 않다며 저를 대신해 아들에게 며느리가 한 언행을 낱낱이 밝혀주었어요. 저에겐 그 상황에서만큼은 제자가 증인으로 나타난 한 줄기 빛과도 같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들은 제자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하얗게 질려갔죠. 믿기 힘들 거라는 걸 알기에 아들에게 제가 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자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제 손을 꾹 쥐더니 자신과 함께 나서자 꼭 지켜보겠다며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힘을 합쳐 며느리의 몫을 최대한 빼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조이에게 못하는 며느리라도 물증이 없다면 어찌하여 도리가 없죠? 그래서 아들은 며느리와 경제적 부분에 대한 싸움을 최소화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를 정말 깊게 고민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바로 며느리를 완벽하게 속이는 일이었어요. 저의 남편을 험담하고 저를 무시하는 며느리를 제 아들에게서 철저히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가장 빨랐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제자와 충분히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실행에 옮겼어요. 책 몇 권이 재산이 없이고 써놓은 어찌 보면 가짜 유언장을 보더니 며느리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유언장이라고 내밀한 것도 모자라 위암에 걸린 시모까지 모시라고 하니 더욱 기가 막혔을 테죠. 며느리는 끝나는 아들 앞에서도 본 모습을 보이더군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허풍만 가득 써진 유언장도 모자라 냉전 한 푼 없는 암투병 중인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죽까지 끓여 바치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어멸리는 우리뿐인데 달리 방법이 있어? 그리고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내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건데 그게 말이 돼? 말 맞다나 내 부모도 아닌데 왜 내가 그 지긋지긋한 짓을 해야 하느냐고? 진짜 최악이다. 최악. 당신 장모님 일이라도 이럴 수 있어? 장모님이 아프신 거라도 그렇게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있느냔 말이야. 미쳤어.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가 아프면 대릴사위 할 수 있어. 비교할 때다 비교해야 하지. 어떻게 돈 없는 거지랑 다를 바 없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비교해? 며느리는 참지 못하고 제 앞에서 아들과 부부싸움을 벌였고 그렇게 집으로 가버렸어요. 아들도 제게 걱정 말라는 말을 남긴 채 며느리의 뒤를 따랐죠. 며칠 동안 아들 부부의 부부싸움은 지속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며느리니 집에서 벗어나는 걸 상상하며 이혼 도정을 찍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느냐고요? 물론 있었죠. 양육권 문제도
양육비 문제도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려 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도 때는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 분할 부분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욕심을 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이제는 새 살림을 차려 하니 아이를 자신이 데리고 갈 수 없다며 양육권도 포기하고 대신 양육비도 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그런 며느리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아들은 양육권도 절대 넘겨줄 생각도 없었고 양육비도 더러워서 받지 않겠다고 하고 말끔히 관계 정리를 마쳤어요. 나중에 아들을 통해 들었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아들임에도 모아둔 재산이 썩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며느리의 과욕 때문에 쉽사리 돈이 모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무시하고 모욕한 며느리를 제대로 응징하고 싶었지만 아이의 엄마이기에 꾹 참고 적당한 선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했던 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의 대신에 제가 제대로 복수해주리라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완벽히 남남이 된 그날 저는 며느리를 만나기 위해 아델레에 찾아갔어요. 아이 때문에 이혼 확정이 된 뒤에 서로 갈라지기로 했던 터라 며느리가 아직 집에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지제 시어머니도 아닌데 여긴 뭐 하러 왔냐며 똥 씹은 표정을 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인사는 무시한 채 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그게 못마땅한지 바로 뒤쫓아와서 돼 왔냐며 얼른 돌아가라고 퇴근하려고 들었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꼭 보여줄 게 있어서 왔다고 말했고 며느리는 다 끝난 마당에 뭘 보여준다는 거냐며 짜증 가득 섞인 목소리로 툴툴댔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 쓴 유언장을 내밀었고 본 적도 없던 건물과 제3목록을 쭉 살피더니 미친 듯이 악을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제자 내용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고 그런데 건물이며 재산 목록은 다 뭐예요? 네, 뭘 그렇게 놀라니? 아, 어차피 내 앞으로 남겨질 것들도 아닌데 말이야. 아이고, 별거 아니야. 그저 이 추악함을 알고 있던 내 남편이 죽기 전까지 해놓은 일인 것 뿐이지 뭐라고요? 내 앞으로 남겨질 것들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내 몫도 있어야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아, 말만 번지를 하게 하면서 앞에서 내숭이나 떨던 너한테 왜 남겨줘야 하니? 아까워서 어째 이민의 아들이랑 남이 너한테 냉전 한 푼 흘러가지 않도록 해뒀단다. 그러게 처음부터 마음을 예쁘게 썼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님,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쭉 못되게 군 건 아니잖아요. 분명 저를 예쁘게 봐주셨잖아요. 제가 앞으로 어머님 옆에 딱 붙어서 병간호까지 다 해드릴게요. 어차피 치료받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시잖아요. 물론 예쁘게 봤던 때도 있었지. 그런데 그런 내가 내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쳤잖아. 이제는 내가 해주는 병간호는 필요 없단다. 아, 정아. 되면 간병인을 고용하면 그만인데. 아, 왜 내 아들의 전처인 내가 나를 모셔 말도 안 되지. 어머님, 그러시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마음을 좀 너그럽게 써주세요. 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제가 이제라도 정말 잘할게요. 기회를 좀 주세요. 며느리는 어떻게든 자신의 몫을 단단히 챙기겠다는 심선이었던 터라 자세를 낮추며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는 앞뒤가 다른 며느리의 모든 면모를 본 뒤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죠. 평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살았던 제가 단호하게 며느리를 쳐내니 그녀는 결국 저를 키게 만들려고 했던 꼴을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날의 자신의 언행을 후회라도 하는지 본인의 손으로 자기 머리까지 때리고는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쓰러지는 연기까지 펼치더라고요. 그 모습에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며느리는 위기를 느꼈는지 갑자기 제 다리를 부여잡고 매달렸어요. 끈질기게 매달리며 질척대는 며느리를 저는 마치 냄비 뚜껑이냥 그대로 차버렸습니다. 제 발길질에 며느리는 속초 없이 고꾸라졌고
허망하게 끝나버린 이 상황에 결국은 오열을 하더라고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네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간 제가 당했던 수모를 다음번에 갚아주던 그날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을 정도예요. 그날이 있는 후 며느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도끼를 품고 아들에게 재혼을 하자고 수도 없이 연락하고 찾아왔어요. 심지어는 손주 핑계까지 대면서 엄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말이나 됐냐 면서 나의 속이고 이혼한 것에 대해 더는 입 밖으로 이야기 꺼내지 않을 테니 재결합을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양육권도 포기한다고 했으니 더는 덧말하고 말하기도 껄끄럽다고 거절했고 아이도 엄마의 빈자리가 무색할 만큼 잘 지내졌던 터라 아이도 엄마와 다시 함께 한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말해서 전혀 통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아이까지 거부를 하자 이제는 저에게까지 수차례 찾아와 귀찮게 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어요. 처음 왔을 때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었어요. 재산을 탐내지 않는다고 그저 일자리가 필요한 것뿐이라면서 병간호를 자신이 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필요하지 않았기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는 다음번에 태세를 전환하더니 저에게 손가락을 휘둘리며 소리쳤어요. 아, 간병인은 필요 없어서 구하지 않아. 그리고 너와 마주하고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단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제가 정말 성심성에 있고 모실 수 있다니까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 이도 저를 거부하는 방국에 이렇게라도 어머님 챙기면서 아이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허참. 글쎄, 필요 없대도. 아이가 널 찾지 않는데 왜 눈앞에 보여서 혼란을 주려고 해. 더는 계획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렴.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한테서 사기치고 이혼까지 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국내는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로는 못했다 추억하다 그러셔놓고 어머니가 아이, 아빠도 다르게 뭔가요? 당신이 돈 좀 생겼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제 남편 목숨값으로 유세나 떠는 주제에 며느리는 이혼 후에도 저를 찾아와 끝까지 안 좋은 말을 내뱉었고 마침 아들이 외근을 나갔다가 집에 들렀을 때 며느리가 저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와 제지를 해서 내쫓을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아들이 며느리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몰라도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며느리가 부디 정신 차리길. 며느리가 저에게 냄비 뚜껑을 던졌던 그날 저의 귀인이 되어준 남편 제자가 큰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앞으로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저를 찾아왔던 그날 죽는 날까지도 저를 위해 일했던 남편의 고생을 알아달라면서 억울한 일로 인해 남편의 이름을 묻히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왔거든요. 제가 잘 살아야 남편의 소원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치료든 받아서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이에요. 제 남편은 자신이 먼저 떠났어도 저는 건강히 잘 지내다 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그 바람처럼 정말 잘 살다가 남편 곁으로 가고 싶었어요. 요즘은 아들이 제 식단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있어요. 주방 일에는 무지했던 아들이 지금은 아주 살림꾼이 되었어요. 아직은 병마와 더 싸워야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제일 큰 암덩어리 같던 며느리를 없애고 나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날의 일들은 묻어두고 제 건강과 저와 아들 그리고 손주의 행복만을 위해 노력하고 남편도 하늘에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건강해지는 것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나기도 하는데 무작정 주저앉기보다는 현명히 대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혹시나 느닷없는 복병을 만나실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어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신 날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